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걸 한결같이 어디서나 주창하시는 분이시죠. 호서대 벤처대학원 이상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오늘은 뭐 보수가 회복해야 될 도덕적 과제. 네. 이건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부패 가진 자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 출발은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 시작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을 저작하기 이전에 이미 도덕 감정론 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도덕성 위에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아주 존귀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가진 자들이 도덕적이고 어떤 투명성을 가졌을 때 사회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좀 어려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쉽게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패공화국이다. 보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벌의 투명성 강화가 급선무다. 이 재벌을 속된 말로 까는 겁니까? 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벌도 이제, 투명화돼야 되는데, 이 투명성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규제를 많이 해왔다. 이 규제 자체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서 이 사회의 재벌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부패라는 개념을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 개방화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들마다 투명성을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투명하고 어떤 나라는 투명하지 않더라 라는 것이 비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투명성 부분에 재벌과 공무원들, 공공기관들 이런 것이 맞물려 가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털고 진정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닦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러면서 21세기는 윤리의 시대, 세계화 시대의 부패 방지 라운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의 기업 윤리상 수상자 캐더버리 경. 나는 윤리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이 지키면서 살려는 행동의 지침이나 규칙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바로 21세기는 윤리의 시대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도 이제 FTA, 이제 WTO, 자유시장 경제, 개방화, 이렇게 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아주 고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세계화인데, 세계화를 하면서 보니까 국가들마다 법이 다 다른 겁니다. 법이 다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급행료다. 그 다음에 뇌물 주는 것 때 해가지고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라떼가 있었다. 우리는 선물 주고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커졌다.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유럽에서 생겨난 겁니다. 유럽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신교입니다, 신교. 쉽게 이야기해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투명하자. 라는 이야기들이고, 그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좀 더 내어서 국가를 운영하자. 라고 했는데, 그 정신에 의해서 이제 아시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아시아적 사람들은 항상 선물을 주고,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어른들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큰 뇌물로, 갔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법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법하고 맞춰보니까 맞지 않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국내법과
같이 처벌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적 사고, 아시아적 사고를 가지고 세계적 사고에 비추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관점을 그 세계적 관점에 맞추어서 국가를 유지 경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캐드버리 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 부패라는 것을 투명하게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윤리 교육이 잘 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윤리라는 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해야지 투명성과 그 부패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뭐 좀 여쭤볼 얘기인데 서양의 팀 문화하고 우린 그 아까 급행료하고 뭐 좀 차이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뭐 자주구한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만 해도 좀 딱딱해서 유튜브 그 시청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제가 부패공화국이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1등부터 세계 180개국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이제 180개 중에서 39위인데 39위. 그리고 OECD 국가 이제 36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도. 예, 2019년도. 근데 왜 부패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한국이 지금 1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24등, 뭐 25등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그 무역 양으로 봤을 때는 액수로 봤을 때는 세계 한 7위쯤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경제력과 비교한다면 27위면 이거는 투명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패공화국인데 지금 보십시오. 그 2009년도에 39위, 10년도 39위, 13년도에 46위였는데 16년도에 52위, 2017년도에 51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 사태, 뭐 최서원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뭐 투명하게 했다라고 현 정부에 하는데 2018년도에 45위, 2019년도에 39위니까 어디로 되돌아갔냐 하면 이명박 정부 이제 10년 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는데 자기들은 아주 잘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보면 이제 45위다. 45위에서 이제 39위. 39위. 근데 이거 자기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투명하게 했으면 36개국 중에서 최소한 18위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10년 전으로 지금 현재 후퇴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만약에 부패에 미투까지 넣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위 밖으로 지금 가는 거. 도덕성 제로 국가. 도덕성. 여기에 부패공화국에서는 지금 그 미투 문제는 전혀 넣어놓지 않습니다. 자, 이 부패의 원인을 말씀하셨나요? 자, 부패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공무원과 기업 유착관계. 유착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경유착이죠. 우리나라 발전돼 가운데 또 뭐 정경유착이 어떤 학자들은 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경유착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긍정적이 될 수도 없죠. 아니 그 유교 문화로 봤을 때. 유교 문화.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이 유교 문화가 네브라스카에서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것을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셔가지고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분식이라는 것은 얼굴에 화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회계장부 조작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앨런사 같은 경우는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하면 부당 내부 거래. 그죠? 재벌들 간에. 자기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들끼리 하지 마라 하는데, 이거. 결국은 재벌 하나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뭐 이사회 기능, 대주주의 경영 간섭, 사회 이사회가 견제하라고 하는데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협조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우호적 관계. 예. 그럼 뭐 등등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예. 한 학기 동안 해도 그 모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러한데 자. 최근에 이제 재벌 총수의 구속 및 사법 처리 중인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삼성그룹, 롯데그룹, 코오롱, 그 다음 뭐 CJ도 있는데 제가, 근데 그 하나그룹, SK그룹, 뭐 태강산업, 뭐 대한항공사태는 뭐 땅콩 해양 사건까지 해서 여러 가지 뭐 또 아이들 3세, 4세들 마약 부분들 갑질하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이제 가진 자들을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원인 제공자가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가진 자는 부정이고 보수라는 집단 자체도 부정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털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수 집단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이고, 그죠? 그 천민자본주의, 돈만 좋아하는 그런 집단이다. 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면 그와 같이 먹고 사는 것이 통합당이다. 옛날 그 통합당의 전신이 뭐 차떼기 사건, 그 다음 정경련과 정경유착. 그래서 지금 정경련이 지금 뭐 해산을 하느니 마느니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부정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 보수의 기반이 뿌리째로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재벌하고 보수의 기반이 뭐냐? 영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보수라는 것은 토지 자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진보적 집단, 그 자유주의 입장은 뭐냐? 산업 자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1900년대 초가 되면서 그 보수당은 그 토지 자본가와 그 보수적 그 자본가들이 이제 합힌당이고 노동당은 그 진보적 그 자본가,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합친 집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지금 그 자본주의가 우리가 21세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지 자본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 자본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를 누리고 있는 집단의 대명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한 번 나올 거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올 거 세 번 나오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이 집단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은 그 보수당, 통합당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정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투명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한데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카레의 시민 그 조각 생각나시죠? 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그 1300년대 뭐 중후반에 했을 때 영국이 이겼는데 프랑스의 카레라는 그 시에 이겼는데 이겼으니까 6명의 그 시민을 대표적으로 그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그 가진 자들 중에서 6사람이 이 시민들을 살려달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다. 해서 영국의 황제가 감동을 해서 살려줬다 하는 거니까.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인데 이 부분은 또 숙제로 두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게 보수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와서 일반적으로 모든 탈법을 하고 뭐 또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은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그룹의 회장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색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원색적으로 폄하를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폄하도 당하지만은 그 본인들 자체도 가진 자 자체도 투명하게 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도덕교육이고 윤리교육인데 고등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에서 뭐 도덕, 윤리 별로 중요시 안 여겨지니까 이 부분들이 아주 박약하다. 함께 사는 그런 정신이 좀 박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함께 사는 정신. 예. 예. 자,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기업이 그 성장을 해야지 그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전의 개념인데 GDP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GDP가 올라가면 이제 결국은 이 한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미 저성장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네.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그 장기간 경제 위기 심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기업 구조 조정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을 활동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자유스럽게 놔두라. 그 대신에 기업은 그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 중에 있으면 첫 번째 했는 것이 그 자기 2세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벌의 이제 문제점이 겁니다. 그 2세, 3세들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에게는 무조건 물려준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준다. 라면 되는데, 그 기본 사고가 틀리니까 하는데,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투명성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물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 투명성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 투명성의 방법론에 뭐냐라는 것은 제가 저도 이제 앞으로 다 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서울시장 선거 할 때 가까이 되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 기대하겠습니다. 필살기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주요국 뭐 국가 경쟁력 비교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자 기업이 이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뭐 전체 순위가 스위스, 미국, 뭐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는 이제 약합니다만은 지금 한국이 이제 26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 경쟁력이나 앞에서 봤을 때 뭡니까? 부패지수 등수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게 된 이유가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제도적 요인 이 63입니다. 이게 뭐 규제하고 이런 규제입니다. 규제. 예. 자 이번에 또 그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이상한 어떤 변칙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부패하게 된다. 뭐. 집 가진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 하는데 그 문재인 정권 정세하고 싶다 하면 그 다른 방식으로 정세하십시오. 집값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꼼수 정세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규제 일본도 지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변형 바이러스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약을 놓고 이제 자꾸 이제 또 하니까 이상한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겨서. 내성성이 있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노동시장 효율성입니다. 한국이 세계 77입니다. 그건 뭐냐? 해고 못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입니다. 해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노조 무서워서 해고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금 아주 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투명성은 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주는 선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치하는 겁니다.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변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발전 이거 80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뭡니까? 아파트 대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세계적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친노동 방지업 정책으로 고도 성장은 어려운 겁니다. 이걸 풀어주고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제도약 기회를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 자본과 노동 모두 윈윈 가능하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런 얘기하죠. 김도 안 쓰인다. 그런 기미도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정부가 다 써서 이분화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분화하고 대립적 관계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수가 유연하게 뚫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국민들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 설득하지 아니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매 문재인 정부 욕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수는 감정적으로만 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보수는 불만만 있는 집단이다. 과거에는 진보가 불만만 있는 집단인데 지금 보수가 불만만 있고 대안도 없는 집단이다. 머리가 텅텅 비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도 성장해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삶의 질도 나아진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게 63이 이 전체 몇 개 국가죠? 이것도 한 100몇 개 국가. 100몇 개 국가에서 이게 우리가 OECD 국가라고 그러면서 63위에 내려가 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OECD 국가로서 형편없이 어떤 순위고 63위. 그 다음에 여기 노동시장의 효율성 같은 거 77, 88. 이게 금융시. 요것만 바뀌게 되면 우리가 26위가 아니고 프랑스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10위 안에 듭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성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 모두가 다 잘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장해야지 분배가 있지. 분배부터 먼저 하고 성장하자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런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르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이런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어떤 주장을 가지고 진보 이 정권 소위 진보 정권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런 논리근거를 달고 당신들이 이렇게 갖고 굶겨 죽일 거냐. 그렇죠. 국민을 살리려면은 당신들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규제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노동정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누구는 나중에 가면 노동자, 사용자가 없이 전부 다 국민이 거지가 되는 판인데 그렇죠. 그 말이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지금 은행, 아파트 대출만 해가지고 매개 살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해 가겠느냐. 그렇죠. 이러면 나라가 폭망할 거다. 이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이 나라 진보한테 보수가 어떤 요구를 하는 그게 바로 보수 개혁, 그렇죠. 경제적인 개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삼성을 투명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는 어떻게 좀 기업이 자유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삼성그룹 사태의 핵심은 뭐냐? 저는 상속세 문제입니다. 상속세 문제가 없었으면 주식 가격 그리고 정부에 가서 정경유착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보십시오. 지금 그 OECD 국가 평균이 26.3%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나온 겁니다. 65% 지금 현재 뭐 이건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가 예. OECD 국가 중에 평균은 상속세가 26.3%인데 예. 우리나라는 65%다. 예. 이런 얘기죠. 호주는 예. 그 0%입니다. 0%인 나라들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북구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 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 0%입니다. 상속세가 없구만. 없습니다. 예. 이 스웨덴이 기업하기 아주 좋도록 합니다. 기업은. 좀 뒤에 보게 되면 법인세도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법은 대체적으로 어디 법을 뺏겨오느냐. 네. 일본법과 독일법을 뺏겨오다 보니까 독일, 일본이 다 높습니다. 우리 65%인데. 그런데 독일, 영국은 기업 승계 시 최대 100% 공제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 기업을 승계했을 때는 그냥 100% 공제를 한다는 거죠. 왜? 상세를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기업 65% 가져가게 되면 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세금 65% 정상적으로 거래하게 되면 뭐 한 두 분만 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국유화 되는 겁니다. 국유화. 국유화. 이 앞에 보니까 그 캠코 사장 하셨던 장영철 예, 예. 그 사장 나오신데 예. 그 재산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캠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자산가공사. 거기에 다 왜 현금으로 못 내면 현물로 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기업 운영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 그 미래전략 그 연구실인가 뭐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뭐 매기더라도 지금 기업 부분들은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다 감옥 가고 속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투명성 있게 기업을 운영하고 자유스럽게 운영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분들을 대폭 감면해주거나 이 스웨덴 같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스웨덴을 보고 뭐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상속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정권도 참고로 해야 되지만 보수가 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을 정말 뭐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뭡니까 우리는 이제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수 쪽에서는 혁신을 하려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OECD 평균으로라도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기업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지.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이걸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 이 하다가 감옥 가는 부분들. 그래 감옥 가는 부분들 요사이 뭐 삼성전자가 워낙 세계적 기업이니까 어디에서 전 세계 언론에서 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삼성이 그런데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삼성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나 기업하는 사람 다 도둑놈이구나. 제도 자체가 도둑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인지 첫 번째 해소해야 된다. 보수가 네. 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려고 나라 성장하면 좋지만 보수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야지 산업자본가들이 투명성 있게 운영해서 보수가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법인세 문제도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법인세 올리고는 이 정부 들어가지고 법인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렸죠.
22%에서 25%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예. 최고 세율 자체를. 지금 그 미국이 2010년도에는 이제 요 세율은 뭐냐면 여기 보면 지방세 포함했다. 미국은 이제 지방세가 그 저마다 그 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그 한데 미국 높은 나라도 있고 낮은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 2010년도에 그 법인세가 39.2%였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왜 그러냐? 미국은 언제 높아졌느냐면 그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때는 이제 그 법인세를 높여도 세계화가 안 돼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돼가 있는데 트럼프가 그 임기 동안 해서 법인세, 지방세 빼고 법인세율을 이제 15%까지 떨어뜨리겠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웨덴 보십시오. 다른 나라 다 빼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2019년도에 31.4%고 우리나라는 어떤 27.5%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법인세 21.4%. 예. 스웨덴 법인세 보시죠. 상속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간대한 그런 국가입니다. 예. 강소 국가라는 말입니다. 예. 작고 강한 나라. 예. 이런 모토입니다. 그리고 독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왜? 시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법인세가 2018년대 독일은 15%까지 내렸습니다. 스위스는 8.5%.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세계적 그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위스로 가는 겁니다. 스위스로 가니까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앞에서 보면 WEF에서 평가했을 때 세계 경쟁률 1위 국가입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지금 15%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 국가 경쟁력 또 기업 경쟁력 이런 걸 고려하고 이걸 더 낮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자꾸 더 올리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뭐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든지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결국은 누가 묻는지 압니까? 물건 가격에 들어가죠. 물건 가격에 들어가니까 기업 경쟁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 떨어지면 일자리가 모자라고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묻는 겁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낮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기업도 투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 분식 회계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안 내려고 이걸 회계장부 조작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화해서 부패 비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왜 그렇게 힘을 가집니까? 바로 세무조사가 하는 겁니다.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도덕성을 대한민국 아직도 부패 공화국 오명을 듣고 있는데 특히 나라가 이 경제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도 도덕성이 앞서야 된다는 거고 특히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 회복해야 될 도덕성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자, 보수가 결국은 그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정경유착을 하는 대표적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경유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상속세가 과다하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세가 과다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 그래. 기업 경쟁력,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보다는 뭡니까? 이걸 보스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위 10%의 기업이 우리나라는 그 91.7%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75.9%를 부담하는데 대한민국 우리 없으면 망하지 않느냐. 이거 봐주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봐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도를 고쳐서 그 기업을 경쟁력 강화시켜야 된다. 앞으로 보수 정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성장률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가 되고. 그러면 분배도 되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가야지 그 비전이 있다. 그래서 보수가 회복해야 될 과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테니까 정치권도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 그리고 보수가 다시 주체적 세력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그 한 단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 재벌의 도덕성 부분은 결국은 보수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벌의 도덕성 회복이 너무 재벌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걸 역선전하지 말고 재벌이 결국 그 재벌도 원만한 어떤 그 법인세도 낮추고 상세도 낮추는 가운데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 재벌이 도덕성이 회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모든 게 다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좀 여러 가지 좀 용어니 뭐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